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은 노동절 연휴 그리고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연휴 지나서 9월에도 계속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를 좀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시중 자금은 채권에 크게 몰리고 있는데 채권 투자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웹툰 시장 규모가 연간 1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영화부터 게임, 드라마, OTT 플랫폼의 영상까지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웹툰이 인기를 끌고 어떤 웹툰은 흥행을 못할까? 이걸 데이터로 분석해서 예측해주는 스타트업도 생겼답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오늘의 웹툰이라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약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코스닥은 1% 이상 좀 빠지는 분위기네요. 오늘은 시중 자금이 요즘 채권 시장에 계속 몰리고 있다고 해서 그 배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KB증권의 WM 총괄본부 신동준 CIO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미국은 노동절 연휴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주식시장은 어떤 게 좀 관심거리일까요? 그럼?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다시 2,400대까지 내려왔고 네. 환율이 1,360원을 넘었으니까요. 상당한 약세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로 잭슨홀 미팅에서 지난달 말에 네.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것은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경제활동 참여율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약간 안정됐고,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유럽 쪽에서의 에너지 위기 이슈가 조금 더 크게 투자자들을 좀 불확실성을 높여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가 유럽에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노르드스트림이 당초에 3일날 재개방될 예정이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돼서 좀 늦추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가 그렇죠. 그 배경을 보면은 옐런 재무장관을 포함해서 서방의 그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합의를 했었습니다. 특정 가격 이상으로 러시아산이 석유나 이 석유 제품들이 계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송을 할 때 쓰는 보험이나 운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법안인데 실제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 전원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에 따라서 러시아는 이 석유 천연가스 공급을 좀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지난 주말에 뉴스가 좀 크게 나왔고요. 러시아의 항의 표시가 아니냐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에너지 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천연가스 탱크에는 한 85% 정도 이 재고가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95% 정도까지 채운 다음에 가스가 완전히 끊기면 러시아산 가스가 완전히 끊기면 수요를 감안했을 때 한 2달 반 정도밖에 버틸 수 없다라는 지금 추정이 나왔기 때문에요. 95%를 채워도 그거밖에 못 쓰나 봐요. 그렇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그래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재고가 채워지기 전에 뭔가 또 위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적으로. 그래서 아마 9월, 10월 달이 이 러시아와 유럽 간의 이 힘겨루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면서 유럽의 인플레이션 이슈가 미국이 한창 40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 유럽이 그렇습니다. 유럽이 이제 뒤늦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쉽게 에너지 위기니까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금리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또 기준금리를 더 그렇지만 그 인플레이션 이슈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해결은 안 되지만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혹시라도 더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유럽의 시장금리 그리고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미국을 또 금리를 끌어올리고 그게 미국의 주가를 또 끌어내리는 이런 패턴이
지난달 중후반부터 좀 반복되고 있어서 예. 이럴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침 이번 주 8일 날 ECB 유럽의 통화정책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예. 7월 달에 50bp 0.5%포인트 서프라이즈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번 달에도 이제 워낙 아까 에너지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0.75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 아니냐. 유럽이 그렇죠. 와. 50bp는 뭐 기정사실화고 0.75%포인트까지도 인상할 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네.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특히 이제 이번엔 유럽 쪽으로 번져가는 것 맞습니다. 때문에 유럽발 인플레이션 뭐 2라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되겠네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 시중 자금의 향방이 채권을 매수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에요? 채권 투자 쪽에 자금이 아주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 데이터가 이게 채권 시장은 뭐 장외 시장이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장외 시장의 규모가 커서요. 예. 장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은 그 지난 10년 동안 개인들이 매월 채권을 얼마씩 샀냐면 네. 3,200억 원 정도 네, 매월 샀습니다. 지난 10년은 이게 보통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3,200억 원 정도를 매월 샀는데 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3조 4,400억 원을 사서 예. 10배가 넘는 금액을 8월 달에 샀고요. 올해 1월에서 3월 달까지는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3천억, 4천억, 뭐 6천억 정도 사다가 예. 4월 달부터 1조를 넘게 사기 시작했고 7월 달 들어서 드디어 3조가 넘었고요. 네. 이제 8월 달에는 3조 더 그보다 늘었고. 더 늘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채권 투자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채권이라고 하면 뭐 국채를 사시는 겁니까? 국채도 물론 있지만 예. 주로 많이 사는 채권은 전통적으로는 그 전자단기사채라고 해서 예. 전단체라고 부릅니다. 옛날 우리 기업엄 CP를 이 전산으로 좀 더 쉽게 유통하기 쉽게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쉽게 만들어준 이 채권인데요. 이건 워낙 짧은 채권이니까 예. 규모는 큰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여전채라고 해서 이 여신 전문 금융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입니다. 카드사들, 카드사와 캐피탈사들, 탈사들, AA- 신용 등급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꽤 우량한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인데요. 예. 최근에 1년짜리가 4%대 초중반, 2년짜리는 4%대 중후반, 뭐 거의 5%가 보이는 채권들도 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여전채를 뭐 집중적으로 좀 많이 매수하고 계시고 예. 또 일반 회사채 중에서 금리는 조금은 더 낮지만 훨씬 더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채들도 자금이 꽤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카드사, 캐피탈사도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맞습니다. 일반 회사채로? 회사채 중에서 예.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공기업 채권들 이런 것들 많이 사고 계세요. 한국전력은 설마 안 망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채권을 산다면 몇 %쯤 주는 겁니까 요즘엔? 한국 한전 채권들도 뭐 꽤 금리가 높아져서 발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떤 신용에 대한 이슈보다는 네. 제가 한전채 금리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뭐 4%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전이 요즘 맞아요. 적자 많아져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 높은 이자 줘야만 그 채권이 발행되고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네요. 뭐 그렇지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들은 네. 아무래도 만기가 뭐 짧거나 정부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뭐 지원해 준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개인 투자들은 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예금 이자보다도 괜찮고 뭐 이 정도 채권이면 금리 괜찮네라는 느낌으로 사신 것 같긴 한데 뭐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계속 문제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금리가 좀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즉 이럴 거면 좀 늦게 살 걸 그랬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 자금이 몰린다는 측면에서 조금 의아한 것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예. 당분간 기준금리는 물론이고 시장금리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네. 채권은 뭐 아시다시피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오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네. 이제 그것이 사실 뭐 가격이 하락한 예. 그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주가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싸게 살 기회가 생기긴 하지만 내 거는 평가 손이 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채권도 내가 갖고 있는데 금리가 더 오르면 더 높은 금리를 내가 가입할 수 예.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 손이 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 차이가 있다면 주식은 뭐 높은 수준의 배당을 계속 주진 않지만 채권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높은 수준의 이자가 네. 고정적인 이자가 약속된 이자가 지급이 된다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리가 오르면서도 오르고 있지만 채권은 잘 팔리는 이유가.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나는 만기 보유하겠다. 가격이 더 싸게 살 기회가 있긴 한데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싸게 살 기회가 있긴 한데 나는 지금부터 정기 예금을 어차피 가입할 돈이었는데 똑같은 만기에 안전한 회사채나 아까 공기업 채권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만기 보유하겠다라는 거죠. 이 평가 손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자금들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뭐 여전채, 캐피탈채 이런 것들도 많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처럼 그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 되는 신용등급이 높은 초대형 증권사가 그 자체의 신용등급으로 발행하는 발행어음이라는 단기 상품이 있습니다. 1년짜리까지 발행이 되는데 이것도 1년짜리가 4.15%예요. 9개월 4.05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수시식으로도 2%대 중반이 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자금이 꽤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두 번째는 절세용인데요.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금리가 많이 높지만 국고채인데요. 정부가 발행한 국채인데 2019년 중반쯤 발행한 채권. 그때 금리 1%대였습니다. 그렇겠죠. 저금리 시대니까. 네네. 그럼 2019년 9월 달에 발행한 20년 만기 채권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만기 수익률이 지금 현재 금리가 3.70%예요. 지금 사면 매년 3.7%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이 발행될 당시 2019년 9월 달에 발행될 때는 1%대 초반에 발행됐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때는 그렇죠? 금리가 싼 시절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발행되면 이제 표면 금리라고 있습니다. 이 표면 금리라는 게 쿠폰인데요. 이자를 매달 6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거나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이 쿠폰에 써 있는 표면 금리는 1.125%예요. 이 채권이. 그랬겠죠. 그 당시에는 저금리였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채권의 경우에는 세금을 이 표면 금리에다가만 과세를 합니다. 자본 차익은 주식처럼 과세하지 않으니까 이게 현재 3.70짜리 똑같이 발행된 20년짜리 채권이더라도 표면 금리가 3.70인 채권과 아까처럼 표면 금리가 1.125%인 채권의 차이가 세후로 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은행 예금의 그 기준으로 환산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 채권의 예금 환산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4.7% 정도 돼요. 세금을 덜 내니까. 그렇죠. 그러면 20년짜리 채권 4.70이면 내가 만약에 나이가 50세다. 그러면 향후 20년이니까 70세까지 연금을 매달 4.7%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 채권을 사서 보유하시기도 하는 거죠. 좀 만기가 기니까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살짝 손해를 보는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 난 이러나 저러나 이 금리면 만족해. 그렇죠. 오히려 저금리가 다시 될까 봐 불안해. 라는 지금부터 분들이 20년 많군요. 동안 4.70%의 이자를 국채를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이제 사는 거죠. 표면 금리가 낮으니까 그 세금이 적게 붙는군요. 맞습니다. 마치 연 1%짜리 정기예금 통장 안에 1억 원 넣어놓은 걸 지금 이른바 뭐 당근마켓 같은데 팔면 이자를 1%밖에 안 주는데 이거 1억 다 받으실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9천만 원만 내세요. 맞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기 때는 1억 받으니까 그 차액을 노리고 중고로 살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1%밖에는 이자가 안 붙는 거니까 이자에 대한 세금도 적다. 그거 생각하면 이게 좋다는
이해가 다 되네요. 네, 예. 이런 채권들이 이제 국민주택 일종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역시 국채인데요. 예. 5년짜리 채권인데 예. 현재 3.83%이고요. 표면 금리가 이거는 1%입니다. 예. 그래서 예금 환산으로 하면 역시 4.7 정도. 아까 제가 그 20년짜리 국채는 4.7이 아니라 4.9%네요. 4.9. 네. 와. 네. 이게 아슬아슬하게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분들에게는 더 유용하겠군요. 그럼요. 네. 어차피 종합과세 된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도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금들이 한 두 달 전, 석 달 예.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실 발행된 지 한 3년 정도 된 채권이기 때문에 네. 구하는 것이 아주 원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권회사에 한번 문의를 하셔서 네. 사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5년짜리의 국민주택 일종 채권은 예. 어디나 가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예금 환산 수익률 4.70% 정도 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고 나니까 요즘 뭐 정기예금 이자율 거의 4%에 가까운 3% 중반입니다 하더라도 네. 그거 하러 가느니 이 채권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분할해서 예. 계속해서 자금은 조금씩 적립식 주식 투자하듯이 네. 적립식으로 채권을 꾸준하게 사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본 차익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본 차익엔 과세가 없기도 하지만 네. 현재처럼 이렇게 기준금리를 세게 인상하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그래도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겠는가. 금리가 내리면 이 채권의 몸값이 더 올라갈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시장 금리도 언젠가는 하락할 텐데 뭐 그때가 되면 자본 차익도 꽤 나겠죠. 지금 올해 특히 8월 달에 국채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회사만 보면 8월에 올해 연간 네. 국채를 고객들이 사가신 거에 35%가 8월에 팔렸습니다. 8월에. 네, 그 이유는 10년짜리 금리만 놓고 보면 8월 초 대비해서 무려 0.66%포인트가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향후에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높다는 거죠. 예. 만약에 30년짜리 채권으로 계산을 해보면 30년짜리 채권 3.60%인데요. 예. 향후에 언제가 됐든 0.5% 정도만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률로 치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6짜리 채권을 사두면 네네. 그러니까 3.6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기에 따라 다른데요. 그렇죠. 만기가 긴 예. 채권일수록 똑같이 금리가 하락해도 수익률이 더 크게 나오는 거죠. 오래오래 그 이자 차익을 남들은 못 누리는 이자 차익을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30년짜리 채권의 경우에는 50bp 정도 하락하면 금리가 네. 한 10%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 그래서 이 자본 차익을 노리는 자금들이 최근에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아마도 8월이나 그러니까 한 달쯤 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쯤에는 분위기가 연준이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을 네. 한 연말쯤까지만 하고 내년쯤 되면 금리를 이제 안 올리거나 심지어 내릴지도 몰라. 네. 그러니 그게 선반영된 금리 시중 금리는 지금이 고점이야. 네. 그러니 지금 딱 채권을 사두면 얼마나 영리한 투자가 되겠어? 맞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아마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꽤 있고요. 예. 그 이후에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더 올랐죠. 그리고 나서 더 들어옵니다. 아, 내 판단이 틀리긴 했으나 네네. 더 산다 그러면 설마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는가? 아, 네. 올라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그냥 보유해도 이자를 그 정도 받는다면 4%대 후반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면 네. 뭐 언젠간 금리는 내려올 텐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제 연준이 내년 봄쯤 되면 슬슬 금리를 내리기도 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기대가 지금은 깨졌잖아요. 얼마 네네. 전에 파월의 발언 때문에 네. 또 그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내년에는 금리가 좀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는 뭐 금리는 뭐 출렁출렁거리면서 올해 후반부에 조금 더 올랐다가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추세적으로 옛날처럼 뭐 1~2%대로 돌아가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예, 뭐 그것은 뭐 성장에 대해서도 지금 뭐 러시아의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한 10년 정도 향후를 놓고 보면 제가 아마 2~3달 전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네. 투자, 아, 또 그런 게 많아서 성장도 있을 것이다. 블록화에 따른 뭐 내재화, 공장 다 안에다 지어야 되고 이런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금리, 높은 성장, 높은 네. 물가가 계속될 거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KB증권의 WGM 총괄본부 신동준 CIO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 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2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상청 연결해서 태풍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죠. 기상청의 이효은 리포터가 나가 계십니다. 이효은 리포터. 네, 현재 역대 가장 강한 세력인 태풍 흰남노가 10시쯤 서귀포 남남서쪽 약 390km 해상에서 제주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전국 곳곳에 현재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태풍에 앞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서쪽의 차가운 공기가 부딪혀서 수도권에 먼저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좀 더 일찍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도권에 호우특보 발표됐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더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태풍특보는 제주도에 벌써 발효 중이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내일 새벽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까지 태풍특보 확대되겠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 이른 새벽에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겠고 내일 아침에 경남 해안에 상륙해 내일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서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100에서 300, 제주 산지 많은 곳은 600 이상, 남해안, 경상 동해안, 제주도, 지리산 부근, 울릉도, 독도 많은 곳은 4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뭐 오늘 내일이 고비인 것 같네요. 예. 자, 블루칩 기업들의 투자와 이슈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 오늘은 오늘의 웹툰이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웹툰 흥행 예측 전문 업체인 듯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들어보죠.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웹툰 시장이 1년에 1조 원어치나 팔린다는 뜻입니까? 네, 맞아요. 네, 엄청나죠. 네, 예. 그 한국 컨텐츠진흥원 줄여서 컨진이라고 보잖아요. 네. 컨진에서 2020년 기준으로요, 한국 웹툰 시장 규모가 1조 538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그 한국 영화 산업이 한국의 문화 산업을 대표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2020년 기준으로 1조 537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규모가. 아, 그 영화보다 웹툰에 쓰는 돈이 더 많다 이제. 네, 2020년 기준인데요. 물론 이때가 이제 코로나 직후니까 예. 영화 산업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던 때긴 한데 이때 한번 크로스가 되고 나서 네. 웹툰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거의 네. 매년 2배 가까이. 반면에 영화는 그 성장을 못해요. 왜 이번에 추석인데 네. 추석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가 딱 한 편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이번 추석에 네. 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작이 잘 안 됐던 모양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한국도 영화가 거의 제작이 안 되니까 추석이 대목이라는데 극장에 볼 영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제작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걸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제 웹툰도 보고. 추석이라고 극장 가고 하는 것도 이제 옛날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웹툰 같은 집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컨텐츠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단적인 지표가 몇 개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플랫폼이 네이버 웹툰이잖아요. 네. 네이버 시리즈라고 또 불리는. 여기에 이제 예비로 나 웹툰 그릴래요 하는 예비 작가가 지망생만 14만 명이래요. 그리고 웹툰 이게 물론 부익부 빈익빈이겠습니다만 최고 수익 작가가 1년에 124억 번다고 그러고요. 124억 원입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 평균 수익이라고 하는 건 평균치긴 합니다만 네. 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요즘 되면 대단하죠. 아까 14만 명은 2군이고 네, 1군 내 평균 연봉이 2억 8천. 그렇죠. 맞습니다. 최고 연봉은 124억. 맞아요. 네, 이쯤 되면 영화 배우 뺨치죠. 네. 최근에요. 그리고 그 굉장히 유명한 웹툰 작가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별세했는데 이 작가가 돌아가시니까 거의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추모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돌아가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 장성락 작가님이라고 고 장성락 작가는 7월 23일 날 별세하셨는데 그 유명한 웹툰이에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쵸, 대단한 인기인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끈 게 어느 정도냐면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뷰 숫자, 이거 본 사람 숫자가 142억 뷰를 받고요. 142억. 네. 그리고 이제 일본, 태국, 미국까지 거의 시장도 국경 없이 흥행을 했는데 네. 이쯤 되면 뭐 K-팝 수준이나 BTS나 뭐 블랙핑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보고 또 보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군요. 네. 저도 사실은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그 핑계 대고 한 번 더 봤는데 그 재밌으니까. 이게 보면 이런 K-웹툰의 상징이 됐는데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스타트업 오늘의 웹툰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웹툰이 얘기하는 그 특정 웹툰이 흥행할지 말지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게 이제 기술의 핵심인데 네. 요게 필요할 만큼 웹툰 산업과 웹툰 시장을 고도화시키는데 일조한 그 웹툰이 이런 블록버스터급 웹툰이라고 불리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거든요. 이런 작품이 있어서 흥행 예측도 필요하다. 이제 영화 산업 같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웹툰 중에 어떤 웹툰이 인기를 끌 건지를 미리 예측하는 게 알면 뭐 좋기는 합니다만 모르는 것보다는 네. 알면 뭐가 구체적으로 좋아요? 그 작가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 이제 작품의 스토리라인 플롯을 구성하고 네. 작화라고 하죠. 그림도 그리고 보면 이제 컷 바이 컷으로 이제 그 컷을 분할해갖고 묘사도 하고 채색 배경을 하는 게 결국 협업이거든요. 혼자 네. 하는 게 아니라 음. 마치 영화 감독처럼 감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연출을 하는 것인데 이게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네. 심지어 이제 웹툰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연재하니까 시간 압박도 굉장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독자들의 반응 같은 거 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컷이 너무 많다, 너무 적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액션 장면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던가 그려가면서. 근데 이게 그 영화하고도 다른 점은요. 이게 드라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 매일이든 2, 3일이든 아니면 일주일마다 연재하니까 연재물이라는 건 독자하고의 그 실시간 교감을 통해서 스토리라인을 바꿀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게 흥행의 요소인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감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 이거를 분석해 주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주인공은 한번 쓰러져 주는 게 좋겠다. 그렇죠. 다음 호에는 한번 헤어져 줘라. 맞아요. 네. 이런 식의 그걸 알려준다고요, 누가? 이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스토리텔링에 대한 컨텐츠 분석은 예. 작가들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라는 예. 그 정량적 지표 분석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웹툰이 그걸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작품이 나오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그냥 감으로만 작가가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독자 반응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영화나 음악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굉장히 궤적이 비슷한데 성장 크게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투자를 그렇죠? 크게 하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큰 돈 들어가니까 이제 판단할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거 근거 갖고 와라. 이런 판단들이 복잡하게 되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 그렇죠. 투자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걸 어떤 작가도 이 규모가 커지면 근데 감을 갖고 밀어붙이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금 이제 산업이 고도화됐다는 뭐 하나의 어떤 징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분업화, 산업화, 고도화 이런 거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웹툰에서 이 부분이 문제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돼. 지금 그리고 있는 웹툰이 주인공에 대해서 매력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조연이 문제인 것 같아.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보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문조사할 수도 없고. 옛날에요. 그 영화 극장 가면 이제 기자 시사회 가잖아요. 네. 그럼 기자 끝나고 나서 영화 홍보하시는 분들이 영화 어땠어요?라고 물어보는 거. 그게 일종의 설문조사 및 시장 조사 같은 거였거든요. 예전에 영화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영화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극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가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끝나고 나서 박수가 좀 크게 나오면 반응이 좋은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자들이 봤을 때 기자들도 막 보고 웃더라, 네. 뭐 울더라 이런 거 갖고 반응을 체크하. 사실은 좋게 말하면 이제 낭만적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이었죠. 그렇기도 하고 영화에 다 만들고 나서 그 반응 봐야 뭐해요.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바꿀 수도 없는데. 나중에 뭐 사실 물론 중간에 편집을 좀 하기도 한다면 합니다만 어렵죠. 그런데 그 웹툰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웹 더하기 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화인데 웹으로 이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서 독자들이 어떤 장면에서 오래 머물렀는지 또는 어떤 댓글을 다는지나 별점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별점은 일종의 그 시사회에서 나오는 박수 같은 거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어떤 작품을 선호하는지 예를 들면 남녀노소, 나이 성별대별로 그리고 뭐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르를 보는지 또는 특정 장면에서 오래 머물렀는지 특정 화를 많이 봤는지 네. 반복해서 봤는지 이런 게 다 데이터로 쌓여요. 이 문제는 이게 데이터가 쌓이는데 작가들은 이거를 분석할 시간도 없거든요. 분석할 능력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렇죠. 네. 자세히 본다는 뜻이고 이쪽이 몰입감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컷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장성락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지병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굉장히 약한데 굉장한 노동 강도로 작업을 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 웹툰의 이 분량은 컷수로 분석하는데 네. 한 60컷 정도 한화가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예. 이 장성자 작가분은 장성자 작가는 나온 지 말로 100컷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한화가 네, 굉장한 근데 수준도 굉장히 높은 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소위 말해서 만화로 찢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장르 찢었다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한 화를 여러 번 N차 관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번 보고 보통 또 웹툰은 보고. 버리곤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또 보고 또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사실 비용이 결제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를 얼마나 높여야 되겠다, 컷수를 얼마나 늘려야 되겠다. 네. 근데 컷수를 한없이 늘리면 그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하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빅데이터를 갖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게 요즘 중요한 기술 트렌드잖아요. 네. 오늘의 웹툰도 사실 딱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쌓인 온갖 빅데이터를 갖고 하나의 흥행 트렌드를 찾아내는 스타트업인 거죠. 그러면 이 웹툰에서 사람들이 어디를 반복해서 보는지 어디를 그냥 뛰어넘는지 어떤 부분에 더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웹툰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데이터는 네이버 웹툰이든 어디든 웹툰 사이트가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웹툰이라는 회사는 그 사이트에서 그 데이터를 받습니까? 그냥 받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공유받을 수도 있고 사실은 오늘의 웹툰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을 쓰려고 하냐면 자신들이 직접 웹툰에 투자해서 네. 이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작가들을 통해서 그 작가들이 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각각 카카오나 내 네이버에 작품이니까.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일종의 컨설팅을 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죠. 작가들을 매니지먼트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네. 음. 작가들한테 굉장히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네. 작가들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스토리라인을 짜는 거지 네. 반응을 볼 틈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반응을 어떻게 이해할지도 그냥 감각적인 것이지 합리적으로 이로 숫자적으로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데 야.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너무 좋죠. 사람들이 돈 주고 웹툰을 많이 보니까 웹툰 하나가 성공하면 벌 수 있는 돈이 커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붙네요. 아까 뭐 100억 이상 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기업이죠, 뭐. 네.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한테는 코디도 붙고 뭐도 붙고 다 붙고. 네, 연예인들 뭐 흔히 얘기하는 게 움직이는 1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이제 웹툰 비슷하군요. 작가가 똑같이 되면 그러면 이런 산업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뭘 보고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시면. 이게요, 그 이거 비슷해요. 그 예전에 그 한번 그 블루칩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 예. 차트 매트릭이라는 회사 기억하세요? 네. 그 차트 매트릭이라고 그 전 세계 음악 그 뮤지션 아티스트 200만 명의 그 차트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를 갖고 인공지능 활용해서 그래서 이 아티스트가 뜬다 안 뜬다 요즘 활동 뜸하다 요즘 된다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이번에 저도 방송 직전에 들었는데 블랙핑크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8천만 명이 넘어서 네. 전 세계 1등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8천만 명이면 탑 넘버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갖고 그 어떤 포스팅을 했을 때 8천만 명이 넘을 수 있었는가 이런 거 분석해 주는 게 차트 매트릭인데 이 차트 매트릭하고 굉장히 오늘의 웹툰이 분석하는 방식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웹툰을 공개해 놓으면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갖고 흥행 추이를 분석해 주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차트 매트릭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웹툰에 투자한 투자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회사들 이런 흥행 추이 분석을 통해서 미래 예측하는 산업이 성장한다고 보고 여기에 투자하는 VC들도 있는 거죠. 그게 그 회사가 이제 크릿 벤처스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인데 네. 오늘 웹툰이 최근에 프리 A 투자라고 하는데 A 투자 직전에 아주 기본적 투자를 받았는데 첫 번째 투자? 21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메인 투자자 중에 한 곳이 크릿 벤처스인데 여기가 딱 지난 2년 동안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어떤 기술 트렌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고요. 그동안 콘텐츠 기업에 투자한 규모만 276억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 분석해서 사람들이 보통은 그냥 숫자만 많구나 하는 트렌드 안에서 하나의 어떤 방향성과 트렌드를 찾아낸다는데 그게 이제까지는
흥행은 정말 며느리도 몰라, 뭐 저 아무도 몰라, 그냥 정말 우니아했던 분야를 아니면 노련한 프로듀서가 붙든가. 그쵸. 네, 그렇게 정말 오래된 감으로 딱 만들어 주던가 했던 네.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그에 해당 대상이 웹툰 있고요, 음반 있고, 요 크림벤처스가 투자하는 회사가 게임도 있습니다. 게임 역시도 이런 흥행 산업이니까, 그리고 게임 역시도 디지털 데이터가 쌓이는 분야니까 네.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차트 매트릭은 이런 음악이 뜰 거야, 이런 음악은 안 좋을 거야. 그걸 예측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말씀해주신 웹툰, 이번 오늘의 웹툰은 이런 웹툰은 뜰 거야. 네. 이렇게 그려야 좋을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조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뭘 보면 알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분야가 이제 시작되는 분야니까 이제 예.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매트릭은 이미 수년 동안 서비스가 지속돼서 이미 많은 B2B, 그러니까 아티스트나 음반사를 고객으로 확보했고요. 네. 오늘 웹툰은 이제 이 분야가 시작인 거죠.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컨설팅을 받은 한 300명 좀 적은 294명 정도 되는 웹툰 작가들이 오늘의 웹툰의 서비스가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도 네. 했고, 작품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도 해요. 80% 가까이가. 그 얘기는 이미 이 작품의 컨설팅에 디지털 데이터의 컨설팅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웹툰이 자체적인 실험도 해요. 그러니까 프로듀싱을 해서 대표적으로 행복을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웹툰을 직접 투자하고 만들어서 네. 그걸 갖고 흥행이 되는지를 봤는데 실제로 재밌어요. 그리고 흥행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흥행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크립벤처스가 투자하는 웹툰, 음반, 게임 산업의 공통점은 네. 예전과 달리 이게 음반은 요즘은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되잖아요. 네. 그 디지털 데이터가 쌓이고, 웹툰도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쌓이는 웹툰 플랫폼, 그게 카카오 페이지든 네. 네이버 웹툰을 통해 서비스 되는 거고, 게임은 말할 것도 없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디지털이 짜곡짜곡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이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기술만 확보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술 확보한 내용들도 꽤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 용어인데, 딥러닝 기술 중에 뭐 합성곡 신경망, 생성적 대신경망, 이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데, 이런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웹툰이 이름은 웹툰 회사인데 사실은 실체는 인공지능 회사인 거죠. 그걸 어디에 적용하고 있느냐를 독자들의 정하는 반응을 보고 작품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흥행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어드바이스를 드립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그 효율적인지와 관련한 논란만 좀 계속 있겠군요. 네, 그건 이제 결국 케이스,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해결되겠죠. 차트 매트릭이 그 케이스를 보여준 사례니까요. 그걸 오늘 웹툰이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이건 임상 시험을 하듯이 하나의 작품은 그냥 작가가 맘대로 그리고 똑같은 작가가 이번에는 코치를 좀 받아서 그리고, 그런 걸 여러 번 해보면 네, 이상하게 코치를 좀 받으면 항상 뜨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코치했더니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안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A/B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 결국은 이거는 더 케이스가 쌓여서 수백 케이스 이상이 쌓이면,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는 시장의 니즈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러겠죠. 기껏 돈을 내겠죠. 그게 바로 기업들이 컨설팅 회사 고용하는 이유잖아요. 네. 뭐 하니까 낫더라라는 판단들을 경험적으로 쌓여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산업이 커져가고 있는 웹툰 시장의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셔도 되고, 또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 곧 저희 방송분을 녹음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풍 오고 있는데 잘 대비하시고 무사히 또 내일 아침에 별일 없이 또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